안녕하세요. 저를 호구쯤으로 여긴 인간들을 철저히 응징해준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와 가족으로 얽히게 된 그 무례배들은 예의라고 모르더군요. 당나귀 못된 것은 생원님만 업신여긴다는 말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어리석던 시댁 식구들. 그 인간들에게 받았던 멸시를 톡톡히 되갚아준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은 너무도 화목한 가정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는 부모님과 해맑은 웃음만큼 착한 남동생이 있어 언제나 든든하고 또 포근했죠. 저와 남동생은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생이 다니던 어린이집과는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아침에 현관을 나서면 헤어져야 했죠. 하지만 남동생은 저와 함께 다니고 싶다며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며 어찌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 누나 남자인 내가 지키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다니면 내가 어떻게 누나를 지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 누나네 학교에 있는 유치원에 다닐래요. 네? 그럼 내가 언제든 지키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쉽게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야. 1년만 있으면 누나와 함께 학교에 다닐 테니까 그때까지는 엄마가 성민이를 대신해서 지키면 되지. 엄마도 누나랑 가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나한테 맡긴 임무 같은 거잖아. 그걸 왜 엄마가 해? 누나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제발요. 네? 그럼 엄마랑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자리가 없으면 1년 동안 엄마를 믿고 어린이집에 잘 다니기다. 알겠지? 결국 남동생의 뜻처럼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부속인 병설 유치원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남동생과 나란히 걷는 그 길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얼굴에도 기쁨이 고스란히 묻어났죠. 그 후로도 남동생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조금 허약한 편이었던 전 2학년 때부터 몸이 더욱 나빠졌어요. 소화 저혈압으로 어지럼증까지 겪으며 양호실을 자주 다녔을 정도로 힘들었죠. 그러다 4학년 땐 급기야 학교에서 쓰러지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제가 복도에서 쓰러진 걸 알고 동생이 저를 업고 병원까지 내달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려 동생을 보고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어요. 땀에 절었는지 옷에 땀 자국이 역력하고 얼마나 울어댔는지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괜찮아? 성혜야,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다고. 성민이가 널 업은 채로 병원까지 달려왔어. 정말?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 마. 그날 이후 남동생은 학교에서 틈틈이 절 챙겨주었고 부모님께서도 절 위해 동분서주하며 좋은 게 있다면 공수해 오실 만큼 제게 애정을 가져주셨어요. 이런 가족들의 깊은 관심과 정성으로 점차 건강을 회복해갔죠. 건강을 되찾아 가족들과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2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아빠와 남동생은 낚시를 무척이나 좋아했죠. 그날도 아빠와 남동생이 이른 아침부터 낚시를 가기 위해 바삐 움직였어요. 누나, 내가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아올게. 엄마한테 매운탕 끓여 먹자고 하자. 그래, 좋아.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잡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아빠, 저 낚시 잘하죠? 그럼 우리 아들 정말 잘하지. 날로 이렇게 실력이 늘고 있잖니. 그러니까 딸, 오늘은 기대해도 좋아. 이 아빠도 도움아. 거봐, 조금만 더 잘하면 강태봉 소리까지 듣겠다니까. 누나랑 엄마는 우리 부자만 믿고 매운탕 먹을 준비나 하셔. 낚시를 간 아빠와 남동생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희 모녀가 마주한 아빠와 남동생의 모습은 양손 가득 물고기를 잡아와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하필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죠. 병원으로 향한 엄마와 전 남동생의 모습을 보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남동생은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 손 쓸 수조차 없었던 것이었어요. 아들 좀 일어나봐. 엄마 왔어. 우리 아들이 엄마 좀 반겨주면 안 될까? 일어나서 괜찮다는 말이라도 좀 해줘. 아들, 제발. 성민아 일어나. 김성민,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나랑 약속한 거 지켜야지. 그러니까 어서 눈 좀 떠봐, 성민아.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보고 보낼 순 없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성민아. 엄만 핏기 하나 없던 동생의 손을 붙잡은 채 오열하다 결국 실신까지 하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애타게 동생을 부르는 것 말곤 없었습니다. 그땐 엄마나 저나 무슨 정신으로 동생의 장례를 치른 건지 모르겠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하염없이 동생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전부거든요. 그렇게 눈물로 남동생을 떠나보내고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돌아온 날,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용기 내어 제 마음을 전했어요. 성민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곳에선 부디 아프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래. 엄마 아빠한텐 네 몫까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언제나 내 곁을 지켜주던 내 동생 성민아. 난 너와 함께했던 모든 날이 든든하고 또 행복했어.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내 자식으로 꼭 태어나줘. 나도 너한테 깊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땐 내가 널 꼭 지켜줄게. 사랑해, 내 동생. 보고 싶다. 엄만 동생을 떠나보낸 슬픔에 만신창이가 된 채 아빠를 간병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게 애써 슬픔을 내색하지 않으며 꿋꿋이 버티셨죠. 아빤 대수술을 받고도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남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꼬박 2주가 지났을 때야 아빤 깨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 누구도 웃을 수 없었어요. 눈을 뜨자마자 남동생을 애타게 찾던 아빠의 모습에 엄마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성민이, 우리 성민이 어딨어? 성민이 괜찮은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성민이 괜찮냐니까? 딸, 네가 말해봐. 성민이 어딨냐? 어? 다른 병실에 있는 거야? 많이 다치진 않았어? 아무나 대꾸 좀 해봐. 우리 아들 괜찮은 거냐고? 아빠, 성민이는 하늘나라로 갔어. 많이 힘들었나 봐. 그래서 편히 쉬고 싶었나 봐요. 뭐라고? 그 어린 것이 세상을 영영 떠났다니. 어떻게 그래? 어떻게? 내가 낚시만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주말에 뭐하러 낚시를 가겠다고 해서 내가 죽음으로 내몬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낸 거야. 아빤 남동생의 소식에 자포자기했어요.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셨지만 상실감까지 나아지지 못했죠. 퇴원 후엔 더 심해져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고 남동생을 잊지 못해 술에 찌든 채 지냈어요. 아빤 새벽녘 악몽에서 깨면 곧장 냉장고로 가 술을 꺼내 나발째로 마셨고 집에 술이 다 떨어지는 날은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쳐댔습니다. 술 갖고 와, 술. 계속 내 아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미치겠다고. 술 갖고 와, 얼른.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성민이 그 착한 애가 아빠가 이렇게 지내는 걸 보면 하늘에서 좋아할 것 같아? 제발 먼저 간 성민이 생각해서라도 술 좀 그만 마셔요. 좀. 딸, 성민이가 날 원망하는 눈을 하고 쫓아다녀. 이 아빠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빠를 좀 내버려둬. 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성민이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라고. 술에 취해 있어야 성민이 그 녀석이 날 쫓아다니지 않는데 어떡하냐고. 아빠,
아빠가 성민이한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힘든 거야. 그 사고가 아직도 아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 제발 그 마음부터 좀 내려놔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다니까? 시끄러워. 잔말 말고 네 엄마한테 술이나 갖고 오라고 해. 어서. 제게 큰 소리 한번 쳐본 적 없던 인자한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원래는 술을 잘 하지도 않던 아빠가 이젠 집안 가득 술 냄새가 퍼질 만큼 마시고 취한 채로 지내니 엄마와 전 아빠가 혹여 잘못되기라도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와 엄만 그런 아빠를 살리기 위해 정말 갖은 노력을 했어요. 아빠를 모시고 병원까지도 다녀야 하나 하는 고민에 강제로 상담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엄만 남동생이 자신을 원망한다는 아빠에게 우리 가족이 가진 좋은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온 초등학교에 모시고 갔죠. 제발 오늘만큼은 그 죄스러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아빠, 우리 둘이 같이 등교하는 첫날 아빠랑 엄마가 같이 왔던 거 기억나요? 그때 아빠가 익살스럽게도 웃는다며 성민이더러 그렇게 좋냐고 장난쳤던 거 말이야. 그랬지. 우리 성민이가 널 참 잘 따랐는데 옮기고 나선 언제나 환하게도 웃었었지. 우리 성민이가. 그런 착하고 따뜻한 아빠 아들이 아빠를 원망할 리가 없잖아. 성민이 늘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애니까.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아빠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여기서는 예뻤던 그 순간만 생각해요. 그래요, 여보. 당신이 나한테 그랬었잖아요. 우리 애들은 하늘이 내려준 천사인 게 틀림이 없다고요. 그때 제가 콩깍지가 단단히 쉬었다며 웃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당신 말처럼 우리 성애와 성민인 천사였어. 우리 곁에서 당신과 날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비록 다니는 내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날 밤 아빤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잠을 청했습니다. 1년 만에야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그 후로도 엄마와 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가 슬픔으로 기억되지 않고 일상에 스며들도록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의 부단한 노력이 전해졌는지 아빠의 얼굴에 드리웠던 그늘은 서서히 걸쳐갔고 술을 마시는 횟수도 점차 줄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처음으로 먼저 저와 엄마에게 동생의 납골당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저와 엄만 그렇게 아빠와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동생의 두 번째 기회를 앞두고 아빤 처음으로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그날 아빤 동생의 함을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들, 성민아, 아빠 왔어. 미안하다. 용기도 없고 못난 아빠라 우리 성민이를 이렇게나 기다리게 만들었구나.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어제 꿈에 찾아왔던 거지? 넌 괜찮다고. 내 탓이 아니니 더는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 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간밤에 내게 찾아왔던 거야. 고맙다. 다 알 수 없는 먼 곳에 홀로 둔 이 아빠를 위해 줘서. 앞으로는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더는 힘들게 두지 않으마. 네가 더는 걱정하지 않도록 예전의 모습을 꼭 되찾을게. 그러니까 아들, 너도 꼭 그곳에서 행복해야 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성민아. 그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눈물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남동생에게 털어놓았던 말처럼 납골당을 다녀온 뒤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는 저와 엄마를 괴롭게 하던 술도 마시지 않고 저와 엄마를 다시 살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돌고 돌아 내 가족에서 비로소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남동생의 빈자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어느새 시간은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까지 들어갔어요. 그 사이 부모님도 남동생의 죽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죠. 이 안정적인 생활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5년이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 세월을 보낸 후에야 우리 세 식구는 서로를 향해 미소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린 서로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30 중반이 다 되어서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과는 은행원과 손님으로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땐 이게 운명이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착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자였어요. 적어도 저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까진 그런 사람이라 믿었죠. 연애 10개월 만에 결혼할 만큼 뜨거운 사랑을 했으니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일 수밖에요. 결혼 전 처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 시부모님은 절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공무원이라니? 이게 웬일이야? 나이 먹고 밥 굶을 걱정은 없겠다. 양쪽 부모님도 모두 건강하시다니 연애 기간 1년 넘기지 말고 얼른 결혼하면 좋겠구나. 둘 다 어린 나이는 아니니까 위로받자 손해잖니. 엄마도 참 그렇게 성혜 씨가 마음에 들어요? 차분히 만나면서 차근차근 결정할게요. 어머, 그래. 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 거니까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부담이라뇨. 절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한결 마음이 놓여요. 시모는 돌아가는 제 손을 꾹 붙잡곤 꼭 가족이 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시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남겨드린 것 같아 무척 기뻤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착실한 사람이라는 제 말에 그저 품어주셨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었기에 부모님께 저희의 결혼이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모은 돈과 대출로 자금을 마련해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수는 없다며 작게나마 혼수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선 그 무엇 하나 도움을 줄 수 없었죠. 시댁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시부가 그나마 간간히 유지가 되던 집안을 다 말아먹었던 거예요. 한량으로 지내는 것도 모자라 시부는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즐겨야 후회가 없다며 빚을 내서 여행을 갔고 돈이 생기면 족족 써버릴 만큼 사치가 심한 분이셨죠. 그걸 시모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꽤 오래 남편과 시동생이 시댁에 도움을 주었더라고요. 처음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한 후에야 남편이 털어놔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전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가족이라지만 엄연히 우리 부부와 시댁은 분리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생긴 빚이며 앞으로를 계획하면서 시댁에 얼마나 용돈을 드릴지까지 저와 다 상의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엄마한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매달 드릴까 해. 장가 왔다고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많이 힘드실 거라 당신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우리가 좀 더 알뜰살뜰 지낸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대신 내가 당신에게도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더 잘할게. 고맙다, 성혜야. 남편은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저를 얼싸안았어요. 부모님을 챙기는 남편의 효심에 남편의 말을 따라주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시모에게 온 연락을 받았을 때까지도 제가 시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예, 성혜야, 동호한테 얘기 들었다. 너희도 빠듯할 텐데 우리까지 챙기겠다고 했다며?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우린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걸까 싶다만 그래도 마다할 형편은 아니잖니.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마. 그래도 되겠니? 그럼요, 어머님.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면 남편도 저도 너무 기쁠 거예요. 너한테 고마운 게 참 많다. 우리 앞으로 살갑게 잘 지내보자, 성혜야. 부모가 돼서 부족한 탓에 다 해줄 순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널 딸이라고 여기며 지낼 거야. 하지만 이 돈이 오가면서 절 이렇게나 괴롭게 만들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후 2년쯤 되었을 무렵
첫애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에게 첫 손주라 많은 관심을 받았죠. 고생했다며 친정 부모님은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제게 주셨어요. 산후조리원에 가는 비용을 보태라고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모가 집에 와 계셨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엔 어쩐 일이세요? 어머, 성에 왔니? 너 챙겨주려고 왔지. 네가 먹고 싶다던 황태미역국 끓였으니까 따끈할 때 밥부터 먹자. 아이고, 그 녀석 잘 자네. 얼른 가서 눕혀놓고 나오렴. 어머님, 감사해요. 저 황태미역국 먹고 싶었던 건 어떻게 아셨어요? 동우가 네가 황태 넣은 미역국 먹고 싶다고 했다고 알려줬어. 조리원에서 나온 음식들이 입에 잘 안 맞았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겸사겸사 온 거야. 밥 먹고 할 말도 있고 말이야. 제가 퇴소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을 미리 확인하시곤 일찍 오셔서 이렇게나 준비해 주신 시모한테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집에 온 진짜 이유를 꺼내더군요. 사돈이 조리원비에 보태라고 돈을 줬다며? 그럼 모아놨던 조리원비가 꽤 남았지? 그렇죠. 친정엄마 아는 분 소개로 가게 돼서 할인도 좀 받아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다녀왔어요. 그럼 어차피 남은 거 나 좀 주면 안 될까? 너도 알잖니. 저번에 네 시아버지가 일본에 다녀온다고 내 앞으로 빚을 낸 거 말이야. 그 금액이 딱 200인데 여기서 더 빚이 쌓이면 난 어쩌니? 네가 좀 대신 갚아주면 안 되겠니? 아,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남편과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 정도는 이 선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이 부모가 준 네 돈을 쓰는 건데 내 아들이랑 상의할 게 뭐 있다고 그래. 그냥 부모님 돌려드렸다고 하면 그만인걸. 부모 자식간으로 지내기로 했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잖니. 그 200만 원은 금방 또 모을 거 아니야. 금액도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도움드릴 수 있게 남편에게 둘러둘러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아휴, 넌 네 돈도 네 마음대로 하나 못 쓰니? 아니면 나 빌려주기 싫어서 내 아들 핑계대는 거니? 내 아들이 타다리 네 눈치 보면서 용돈까지 주는데 너한테 돈 달라고 한 걸 알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아유, 됐다. 내가 너한테 따로 부탁하는 이유가 뭔 줄도 모르니 원. 내가 돈 얘기했다는 건 아들한테 한마디도 하지 마렴. 알겠니? 시모는 그렇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치곤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한우 수 없이 남편에게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 도와드리고 싶다며 두루뭉술하게 말한 뒤 남편을 통해 전해드렸어요. 차마 시모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돈을 전해받고도 제게 연락해 까칠하게 굴었습니다. 동호한테 도와주고 싶다고 둘러대고 돈 보냈더구나. 줄 거면 좋게 주지. 뭐하러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돈 주기 전에 생색이라도 내고 싶어 그랬니? 아니면 착한 아내 흉내라도 내고 싶었던 거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한 아내 흉내라니 말도 안 되죠. 그저 어머님께서 제게 그 부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것뿐이에요. 어머님께서 남편이 몰랐으면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지.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거 모를 줄 아냐고. 그날 이후 저와 시모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명절이며 생일 때 제가 선물을 하거나 음식 준비를 거드는 것까지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꿍얼꿍얼대며 저를 무시하셨죠. 가족들 앞이라고 가식은? 네가 나랑 단둘이 있었으면 명절이라서 와서 주방에 있고 생일이라고 선물을 했겠니? 왜? 이번은 또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고 사온 거니? 뭐라고 생색을 낼 참인 거야? 아주 꼴불견이 따로 없네. 적당히 하고 돌아가렴. 어머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저 단 한 번도 보여주기식으로 챙긴 적 없어요. 참나, 내가 그 말에 속을 줄 알아? 기가 막혀서 원. 그날은 시모의 생신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어 백화점까지 가서 골랐던 선물이었죠. 남편은 분명 엄마가 좋아하실 거라며 들떠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가 선물했단 이유로 제 앞에선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푸념을 좀 했지만 풀리기는커녕 더 제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날 대하는 게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 어떻게 해야 풀 수 있을까?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왜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짐작 가는 거 없어? 실은 어머님이 말하지 말라셔서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저번에 당신 통해 드린 200만 원 사실 어머니께서 나한테 따로 부탁하셨었어. 빚 갚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이야. 그때 당신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그걸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당신한테 도움드리고 싶다는 핑계로 돈 전해드린 거고. 그때 어머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어? 엄마가 그런 부탁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들어주면 되지. 뭘 나한테 상의한다고 엄마한테 무안해줬어. 나한테 말하면 당연히 난 좋다고 했을 거 뻔히 알면서. 에휴, 당신도 보면 참 생각이 짧다. 엄마가 얼마나 속을 끓였을지 안 봐도 뻔하네. 뭐? 언제 무슨 돈이든 꼭 상의하고 정하자며. 설령 당신 부모님께 용돈을 챙겨드리는 거라도 꼭 말해달라며. 당신이 나한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내가 어머님한테 무안을 줘? 자존심 챙기느라 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 아니고?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도움드리고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다는 거야? 뭐야? 그날 결국 남편과 한바탕 말다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이 먼저 제게 사과를 해오더군요. 부모님과 관련된 일엔 늘 예민해진다며 미안하다고요. 내 덕에 시모가 위기를 모면한 게 맞고 시모의 부탁을 끝까지 들어주고자 했던 것도 맞는데 자신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기분이 완벽히 풀린 건 아니지만 아이들도 있어 더 냉전인 상태로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사과를 받아줬어요. 대신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최소한의 시댁 왕래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죠. 시모는 그렇게 절 보고 싶지 않다고 해놓고 막상 제가 자주 찾아가지 않으니 어른 위할 줄 모른다며 절 괴롭히더라고요. 넌 어떻게 돼 내가 중간이 없니? 내가 좀 까칠하게 굴었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절 요즘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괜히 제가 심기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뵈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 뿐이에요. 대신 안부 연락으로 드리고요. 오기 싫은 핑계도 참 가지가지다. 왜 네가 오기 싫은 거면서 내 핑계를 대니? 고작 돈 몇백 주고 용돈 몇 번 줬다고 이제 시댁이 우스워? 형편 어려운 시댁은 시댁도 아니다 이거냐? 됐다. 공무원이고 돈 좀 있다고 우리 아주 싸잡아 무시하는 거지? 못된 것 같으니라고. 사랑받는 며느리인 진작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시모가 저를 미워하는 순간부터 만회해볼 생각만 하느라요. 하지만 갖은 트집을 잡으며 절 득달하는 건 참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시모조차도 이해하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탓이라고 여기면서요. 하지만 시모에게 제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고 사이는 더욱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시모와 좋지 못한 관계로 지내며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결혼 6년 만에 진짜 저희 부부의 집을 얻게 되었어요. 시댁과의 사이는 여전해 골머리를 앓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건 너무도 행복했죠.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을 장만한 지 딱 2년 후 시동생이 시부모님께 결혼 선언을 한 겁니다. 예비 동서는 이미 임신 3개월 차라 더 늦어지기 전에 예식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말이 참 많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의 아나무인 성정을 또 한 번 마주할 거란 건 꿈에도 몰랐어요. 시동생의 결혼 준비로 상견례를 마친 지 나흘쯤 지났을 때 시모가 갑자기 제게 연락을 해왔고
시모의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넌 어떻게 안부 연락 한번 제때 한 적이 없니? 하나 있는 며느리라는 게 이렇게 무심해서야. 어머니께서 제게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어쩐 일이세요? 뭐 별일은 아니고 네 시동생이 이제 결혼한다는데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30이 넘은 나이에 애까지 곧 태어나는데 월세를 전전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 시동생 결혼하는데 딱 1억만 주렴. 저는 느닷없이 제게 1억을 요구하는 시모의 말에 놀라 난리를 쳐댔습니다. 네? 1억이요? 어머님, 1억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 줄은 아세요? 전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집 살 때 모아둔 돈도 다 투자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도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돈이 없으려고. 하나뿐인 시동생 장가 가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고 그러는 게 어딨니? 어머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렇게 제가 잘하려고 노력할 땐 거들떠도 보지도 않으시더니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연락하셔서 요구하는 법이 어딨어요? 집 사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사고 친 거 메꾸느라 고생한 거 모르세요? 소꿉친구가 도와달랬다면서 겁도 없이 제가 모은 돈까지 손대서 3천만 원이나 빌려주는 바람에 그 돈 가지고 도망간 친구 잡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시잖아요. 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오니?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우여곡절이 있는 거지. 지금 내 아들 흠은 왜 잡어? 흠인 줄은 아세요? 어디 그것뿐인가요? 1년 전엔 또 어떻고요? 회식 핑계로 술 먹고 운전대 잡는 바람에 비싼 외제차랑 사고까지 내서 그 깽값 물어주느라 저희 부모님께 손까지 벌렸어요. 아세요? 아시냐고요? 어머님 아들이 사고 쳐서 물어준 돈만 해도 1억 가까이는 되겠네요. 그렇게 허공에 날린 돈은 어쩌고 절더러 그 큰 돈을 달라고 하세요. 네? 적어도 어머님께선 제게 그러시면 안 되죠. 시모는 제가 남편이 그간 친 사고에 대해 쏟아내니 주춤했는지 잠깐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인심이라도 쓴 듯 알겠다며 그 큰 돈은 바라지 않겠다더군요. 그러면서 뒤를 이은 말로 한 번 더 제 속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 그럼 알겠다. 뭐 내 아들 때문에 고생하느라 그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니? 나라고 뭐 앞뒤 꽉 막힌 사람처럼 득달아 안 한다. 그럼 반 뚝 낮춰서 5천만 원만 주렴. 어머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게 뭐 돈이라도 맡겨놓으셨어요? 어머,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맡겨놨다고 내놓으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네 시동생 장가 가는데 멀뚱히 보지 말고 너희 체면도 살릴 겸 도와줄 겸 보태라는 거지. 내 아들 체면은 아내인 네가 좀 살려줘야 할 거 아니냐.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쓰는 걸 왜 몰라? 어머님, 그런 신경 전혀 반갑지 않네요. 5천만 원이란 돈이 달란다고 바로 나오는 돈인가요? 1년에 5천만 원 버는 게 쉬운 일인지 턱없이 어려운 일인지 정도는 어머님께서 일을 해보셨으면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쉽게 구하기 힘든 그 큰 돈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도움을 주더라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제 의지대로 도와야죠. 결혼 생활 내내 제 노력은 안중에도 없던 시모가 도움과 돈을 강요하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어요. 갈등이 오래 이어져 왔기에 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또 필요할 때만 연락해 부담스러울 만큼 큰 돈을 요구하는 시모가 너무나 미웠죠. 그렇기에 전 줄 수 없다는 말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해버리더군요. 넌 어차피 챙길 동생도 없잖니? 너 어렸을 때 죽었다면서. 그러니 넌 모르겠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네 남편의 유일한 동생이 있잖아. 안 그러니? 넌 남동생이 없어 신경 쓸 사람이 없다지만 우린 있으니까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야. 네가 형수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제 동생 이야기까지 운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는 거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어머님 자식들만 살피느라 며느리자 남의 귀한 자식인 전 이런 식으로 못되게 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머니 물주인가요? 네? 돈이 그렇게 궁했으면 돈 많은 집안 여자랑 결혼을 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도련님 챙기고 싶으신 거면 어머님이 직접 벌어서 어머님이 주세요. 괜한 사람 붙들고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무서워라. 아주 시엠일 찾겠네. 됐다 얘. 나도 더 말 안 해. 안 줄 거면 둘째 결혼식엔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시모와 한판 거하게 한 날 저녁, 시모는 쪼르르 남편에게 연락했는지 퇴근하고 와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대며 제 속을 새카맣게 태웠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주자. 우린 집도 얻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그 돈 당장 없다고 엄청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체면 살린다 생각하고, 어? 어머님한테 얘기 다 들었으면 알겠네.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리고 우리 자식이야? 어머님 아버님 자식이지. 우리 때 뭐 조금이라도 해주셨어? 힘든 상황 다 아니까 우리끼리 힘 합쳐서 다 읽어온 거잖아. 그런데 지금도 당신들 능력 안 되니까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랑 뭐가 달라? 1,200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달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돈 없어서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데 엄마라고 별 수 있겠어? 엄마 아버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 있는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형인데 가만히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시면서 그 큰 돈을 왜 날더러 요구하냐고. 나나 당신이나 월급 벌이밖에 더 해? 알뜰살뜰 모으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억적같이 지내는진 전혀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아휴, 성혜야. 꽉 막힌 사람처럼 왜 그래? 당신은 뭐 우리 가족 아니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 아파? 왜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건데? 막말로 당신은 챙겨줄 동생도 없잖아. 그러니 우리 부모나 내 마음은 모르는 거지. 당신이 처한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지 못하겠지. 안 그래? 당신까지 정말 어떻게 여기서 내 동생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어? 결혼할 때 분명 얘기했지. 남동생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동생은 없어서 모를 거라는 말을 해? 그래, 도와줘봐 어디. 네 능력껏 네가 알아서 도와줘. 난 허락한 적 없으니까 정 도와주고 싶으면 네가 어떻게든 도와줘보라고. 며칠 뒤 남편은 알아서 능력껏 도와줘 보라는 말에 자신 앞으로 빚을 내서 시동생에게 돈을 해주었더군요. 그것도 시모가 제게 요구했던 돈 5천만 원을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안 순간 한통 속인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에게 더는 미련이 남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고생을 모두 되갚아주겠다는 다짐뿐이었죠. 그 후로 2달 뒤 시동생의 결혼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던 남편. 저는 그런 남편들어 먼저 가라며 저는 아이를 챙겨가야 하니 천천히 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늦지 말라는 말을 한 뒤 별말 없이 일찍 집을 나섰어요. 저도 20분 후쯤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큰 캐리어를 챙겨 시동생의 결혼식장이 아닌 공항으로 향했죠. 그리고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제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야, 여기. 왔어? 애들 챙겨오느라 힘들진 않았고? 엄마도 참 힘들 게 뭐 있어. 엄마 아빠랑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건데. 시댁 결혼식에 가는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던 전 그 시간을 누구보다도 알차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남편도 모르게 하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동남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던 거죠. 어차피 이혼을 결심한 거 시댁에 가서 봉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고 비행기에선 핸드폰을 꺼나 몰랐지만 도착하고 보니 문자가 수두룩하게 왔더군요. 그 문자들의 주인공은 바로 시댁의 연락이었어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가득 담긴 문자들까지도 와 있었죠. 너 지금 어디야? 전화기 왜 꺼져 있어? 너 정말 이럴 거야? 야, 김성애, 오늘 내 동생 결혼식 엉망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곧 예식 시작이라고. 김성애, 너 진짜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눈이 뒤집혔냐? 어? 당장 안 와? 지금 안 오면 가만 안 둬? 가만 안 둔다고. 네가 감히 형수가 돼서 안 와? 네가 아주 우리 집안 망신을 제대로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튀어와. 저는 오매불망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시댁 식구에게 공항에 도착한 사진들과 관광하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제 모습이 가득 담긴 사진을 전송했어요. 부디 제가 보낸 사진을 보고 열불이 나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역시 제 바람대로 시댁 식구들이 제게 미친 듯 연락이며 문자를 해댔습니다. 제 부재로 인해 시댁은 한판 뒤집어졌나 보더라고요. 모든 연락을 무시한 채 한참 여행을 즐긴 후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물었어요. 당신 제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 결혼식인데 당신이 빠지면 되겠어? 우리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제정신이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정신 나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 있었겠지. 네가 빚내서 준 5천만 원, 그렇게 왜 내 허락도 없이 해줬어? 네 가족만 우선이 너 같은 놈 더는 필요 없어.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네 부모랑 형제하고 앞으로 100년 회로하면서 살아. 어차피 네 앞으로 만든 네 빚, 네가 앞으로도 알아서 갚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동등하게 반으로 나눠. 알겠어? 그리고 나 여행하는 동안 건드리지 마. 법정에서 제대로 개쪽 당하기 싫으면. 이혼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마 그깟 돈 때문에 지금 이혼하겠다고 날 겁주려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그게 기분이 상해서 시위하는 중이다 이거지? 어차피 간 여행 잘 보내고 와. 와서 다시 얘기해. 시위는 무슨? 그래, 여행 잘 보내고 갈게. 그리고 법정에서 다시 얘기하던가.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하고는 남편의 말은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모자 아니랄까봐 남편의 연락을 끊자마자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야, 이 개념 없는 거사. 감히 네가 우리 집안 망신을 줘? 사돈댁이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걸 숨긴 건 아니냐고 나를 얼마나 무안을 줬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라는 게 집안 행사를 나 몰라라고 여행까지 즐기러 가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어머님, 왜 그렇게 열을 내세요? 어머님께서 제게 그러셨잖아요. 5천만 원 안 주면 결혼식은 오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께서 이러시면 제가 더 당황스럽죠. 안 그래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이나 하자는 거야? 그 돈 몇 푼 달라고 한 게 분하다고 이렇게 복수를 해? 너 정말 내 아들한테 이혼이라도 당해야 정신 차릴래? 어? 시대가 알길 우습게 알아도 정도가 있지. 당장 들어와, 당장.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안 그래도 당신 그 잘난 아들한테 좀 전에 말한 참인데 이혼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당하는 거예요. 아줌마, 그리고 오늘부터 나 당신 며느리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 저 같은 며느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나이쯤 되셨으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시모는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더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혼할 거라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아빠, 나 강서방이랑 이혼할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해드려 죄송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시댁과 갈등이 깊어요. 도련님 결혼 자금까지 날더러 도우라는 집안이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애들이랑 엄마 아빠랑 함께하면서 내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 딸 마음고생 많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네가 말은 안 했어도 네 얼굴에 다 드리워져 있으니까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단다. 엄만 우리 딸 선택을 존중해. 아빠도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네 인생이잖니. 무엇보다도 네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한 거라면 아빤 그저 널 응원할 거야. 친정 부모님은 핀잔을 주는 대신 오롯이 저를 응원하며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그날 부모님은 저를 품에 안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 덕에 부모님과 여행 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니 친부모님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하나뿐인 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요. 한국에 들어와 전 곧장 이혼 신청을 했어요. 아이가 둘이나 되니 조정 기간이 꽤 길어졌고 이혼을 마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남편 측에선 끝까지 이혼을 못하겠다고 우겼지만 저는 이혼 과정 내내 인내하면서 기다렸고 결국 저와 함께하겠다는 아이들의 의견대로 양육권은 물론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로서 기본적 도리와 최선을 다한 제 노력을 높이사 법정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저와 동등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 시동생을 위해 냈던 빚 5천만 원까지도 자기 손으로 직접 갚아야 했죠. 판결에 불만이 가득했던 남편은 마지막 날 제게 그 빚에 대해 쏘아붙이더군요.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출도 안 받았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당신 그러고도 사람이야? 뒤통수를 이런 식으로 치는 법이 어딨어? 그렇게 내가 언제 5천만 원 주라고 했어? 네가 주고 싶어서 빚내서 챙겨준 걸 가지고 왜 날 붙잡고 난리야?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려고 내 의사 무시하면서까지 도와준 거 아니야? 돈 갚기 싫으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돈 받아 오던가. 그 잘난 가족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야, 김성애, 너 끝까지? 아이고, 꼴 좋다. 부부라면 같이 협의하고 상의했어야지. 누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래?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안일하게 굴다 이런 꼴 날 줄은 왜 몰라? 아무튼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안 보내면 알지? 직장도 못 다니게 할 줄 알아. 분에 차 울그락불그락해진 얼굴을 한 남편을 뒤로앉지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혼 후 한동안 시모가 문자로 제게 많은 욕설과 비난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더 욕짓거리하거나 괴롭히면 모욕죄로 신고할 테니 각오하세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곤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제 문자에 화가 나 답장을 했을지 모르지만 제게 더 이상은 시모의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 후에야 시댁과의 모든 연이 끊겼습니다. 저는 이혼 후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지냈어요. 따로 지낼까 고민도 해봤지만 그동안 다 못한 효도 앞으로라도 곁에서 하고 싶은 마음에 합가를 했네요. 이혼하고 돌아온 저를 너른 마음으로 안아주신 친정 부모님,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함께 얼마 전 남동생의 납골당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젠 그곳에서 울음보단 웃음으로 인사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날 남동생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성민아, 긴 세월 널 떠올렸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전하는 말은 꽤나 오랜만인 것 같아. 누난 벌써 부모님과 함께 늙어가는 나이가 되었는데 넌 여전히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겠지? 누난 얼마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 네 조카들과 함께 말이야. 네가 영영 떠났던 그때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겠다던 약속 내가 잘 지켰는지 모르겠네. 많이 부족한 딸이라 아직도 부모님의 품이 마냥 포근한 어린애 같아서 짐이 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너와 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켜볼까 해. 부모님과 늘 함께하면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말이야. 먼 훗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행복하자. 사랑해 내 동생. 우리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난히도 화기애애했던 날. 전 언제나 그날을 떠올리며 앞으로를 기운차게 살아낼 겁니다. 부모가 착해야 효자난다는 말처럼 가족이기에 부모와 자식은 참 많은 모습을 닮아가죠. 그렇기에 부모의 인품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인생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시금 배우는 계기가 되었네요. 가족들에게 어떤 부모인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따뜻한 부모가 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